뉴스타트 3부 날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절기 입춘인 오늘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추위 속 내륙을 중심으로 눈비가 내린 가운데 출근길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날이 부쩍 추워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춘인데 오히려 날이 추워졌습니다. 현재 찬바람이 강하게 밀려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의 기온은 지금 영하 3도를 보이고 있고요. 찬바람 탓에 체감 온도는 영하 8도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편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눈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대부분 그칠 텐데요. 추위 속에 도로가 얼겠습니다. 출근길 빙판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춘천이 영하 1.7도, 대전은 영하 0.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은 영하 2도, 대전 0도, 광주는 1도의 기온이 그치겠고요. 찬바람 탓에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륙에 내리던 눈비는 아침에 모두 잦아들겠습니다. 반면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부터 폭설이 예고됐는데요. 제주도는 아침부터 강한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면서 대설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에 40cm가 넘는 대설이 쏟아지겠고요. 충청과 호남에도 15에서 25cm의 큰 눈이 오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주 후반까지 눈이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한파도 내내 기승을 부릴 텐데요. 특히 내일은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충북과 경북 등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충청 이남 곳곳으로 공기질이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출근길에 마스크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포문을 연 관세 전쟁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보복 관세로 맞대응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안팎의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관세 부과 발효 직전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 선전포고에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은 캐나다와 멕시코. 캐나다는 WTO 제소에 미국산 불매운동까지 거론하며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습니다. I'm glad you mentioned the boycott because that is already happening across the country. Americans have to understand how hurt and frankly how furious Canadians are.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관세가 기껏 잡은 물가를 다시 올릴 거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조와 산업계는 관세 철회를 촉구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역사상 가장 멍청한 전쟁이라고 사설에 썼습니다. You campaigned on this wallet, but your tariffs will have more money come out of this wallet for so many goods and services. 트럼프 대통령은 SNS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관세 정책을 비판한 월스트리트저널을 향해 다른 나라가 미국에 씌우는 바가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보복 관세로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을 거라며 결과도 매우 멋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캐나다에 대해선 미국이 주는 보조금 없이 생존이 가능하지 않은 나라라며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고 또 도발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지 시간 4일 시작되는 가운데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협상을 위한 벼랑 끝 전술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관세 부과 발효 직전 협상이 타결될 여지가 있다며 만약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미국의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일시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중국에 이어 캐나다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 보편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AFP 통신은 캐나다 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는 무역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한다며 WTO 제소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맺은 무역협정 USMCA에 따라 캐나다가 가진 구제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멕시코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산 제품 25%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현지 시간 3일 발표합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대국민 연설에서 내일 아침 정례 기자회견 때 미국의 관세 부과 조처에 대한 우리의 전략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는 보복관세 부과 대상으로 정한 이 미국산 제품의 목록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을 상대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1차 표적은 피했지만 대미 수출 전진 기지인 멕시코와 광물 자원이 풍부한 캐나다에 공장을 둔 이 가전과 차, 배터리 기업 등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미국과의 접경 도시인 멕시코 티유아나. 삼성전자는 이곳과 케레타로에서 TV와 가전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멕시코 레이노사, 몬테레이, 라모스에서 가전과 전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라며 2위 대미 흑자국 멕시코에 관세 25%를 부과하면서 기업들의 전략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관세 인상의 수준이 본질적인 공급망 구조의 변화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미국 내 생산 시설의 운영 노하우 등을 활용해서 보다 적극적인 생산지 전략의 변화까지도 고려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몬테레이에 기아 공장을 둔 현대차 그룹도 공급망 조정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와 엘라베마 공장 연간 생산량을 118만 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북미 최대 핵심 광물 생산지인 캐나다에 진출한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같은 2차 전지 기업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우려가 큰 건 사실이지만 다양한 시나리오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1차 목표가 일단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으로 특정됐지만 8대 대미 흑자국인 우리나라도 안심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기반이 중국과 겹치고 2023년 대미 투자국 1위인 우리의 강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도체 이쪽에 이제 미국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이제 트럼프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가 조선업에 대해서는 강점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려가지고 미국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미국이 4월 1일까지 무역 관련 종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만큼 미국 통상정책 라인이 만들어지는 대로 소통 채널을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망역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타당한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최대행은 헌재에 결정을 내리기 전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마지막 날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할 뿐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는 없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차례 변론 기일을 거쳐 사건이 접수된 지 한 달 만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여야 합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바로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에도 추가 변론이 필요할지 논의를 거쳤는데 특별한 사전 변경이 없다면 예정대로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과정에서 국회 의결이 없었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일부 헌법학자 단체는 헌재는 구인 합의 체제가 원칙이라며 이번 사건을 윤 대통령이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보다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 앞서 국회 측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국회 의결 없이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당사자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회라면서 이미 국회가 재판관 선출 의결을 마치고 의결한 사안의 후속 절차 불이행을 다투는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국회의 의결 없는 심판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국회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지 않다며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설 연휴 동안 중단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번 주 재개됩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탄핵 법정에 서게 되는데 특히 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 체포 시도 등이 있었는지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비상계엄 직후 결정적인 진술을 했던 군과 국정원 관계자들이 증언대에 섭니다. 먼저 5차 변론기일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출석합니다. 모두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직접 정치인 체포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전직 사령관 등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증인들은 형사재판 영향을 우려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일에는 국회 측 증인인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함께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현태 707 특임단장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섭니다. 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패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박 수석을 상대로 거대 야당 주도 국회의 예산 삭감과 탄핵 남발 등 계엄의 주된 배경을 질의할 전망입니다. 추가 증인으로 채택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에는 역시 계엄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정선거 의혹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이들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출석하는 만큼 계엄 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들었다고 밝혔던 증인들을 상대로 직접 질의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오늘의 국회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오늘 개회식을 열고 회기를 시작합니다. 여야는 임시국회 기간 중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하며 치열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등도 논의가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합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 접견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가는 거라며 정치 현안이나 수사, 재판과 관련해 논의하러 가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노동시간 상한제 예외 조항 도입과 관련해서 정책 토론회를 엽니다. 이 토론회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고 예외 조항 도입을 주장하는 산업계와 반대하는 노동계가 각 4명씩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설 연휴를 마친 지난 금요일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쇼크로 우리 반도체주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특히 장중 11% 급락을 했다가 9% 넘게 하락한 채 장을 마감한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월의 거래 첫날 개장 상황 잠시 후 YTN과 함께 살펴보시죠. 설 연휴 화재가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에 대한 현장 감식이 오늘 김해공항에서 진행됩니다. 폭발 위험성을 고려해 양쪽 날개에 있는 연료는 제거하지 않고 감식에 들어가는데요. 선반 속 휴대용 보조 배터리가 화재 원인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합동조사반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과 연간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해 11월 전 산업 생산지수는 한 달 전보다 0.4% 줄면서 석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건설업 생산이 7개월째 마이너스로 통계 작성 이래로 최장기간 감소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충격으로 내수 부진이 한층 심한 흐름을 고려하면 12월의 산업 생산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오늘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축소합니다. 다만 대면 창구 대출은 한도 조정이 없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청년 도약계좌 2월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162만 명이 개설한 청년 도약계좌 5년 만기 시에 연최대 9.54%의 일박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책 상품입니다. 네, 어제 저녁 서울 황학동에 있는 옥탑방에서 불이 나서 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기도 고양에서는 도로로 뛰어든 멧돼지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현정 기자입니다. 부서진 창문 너머로 온통 새까맣게 그을린 건물 내부가 보입니다. 바닥에는 시커먼 유리 조각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황학동에 있는 2층짜리 건물 옥탑방에서 불이 나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옥탑방 안에선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근처 주민 4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1시간 전쯤에는 제주 애월읍에 있는 펜션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펜션은 비어 있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2층이 모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억 2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육중한 멧돼지 사체가 도로 한복판에 쓰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에서 멧돼지가 도로로 뛰어들어 달리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앞으로 확 뛰어들었어요. 마을 쪽으로 내려왔는데 큰 도로 차도 많이 다니는 길인데 너무 놀래가지고. 다행히 운전자와 동승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사고 충격으로 차량 앞부분이 파손됐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통 오지가 바로 강원 남부 지역인데요. 처음 계획이 나온 지 약 30년 만에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도로가 만들어지면 경기 남부에서 충북을 거쳐 동해안 삼척까지 연결됩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강원도 영월과 정선 그리고 태백과 삼척, 이른바 폐광지로 불리는 강원 남부 지역입니다. 광산업이 한창일 때 번창한 도시지만 현재 가장 큰 특징은 열악한 교통망입니다. 붉은색은 10분 내 고속도로가 있는 지역입니다. 초록색은 20분에서 30분 정도면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곳인데요. 중간에 텅 빈 곳이 있죠. 바로 고속도로가 전혀 없는 강원 남부입니다. 길이 없으니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고 떠나기만 하니 점점 더 낙후됩니다. 전국적으로 고속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이동하기가 편한데 영월은 고속도로가 아직 없어서 많이 불편하고. 지난해 주민 수천 명이 고속도로 건설을 기원하는 릴레이 걷기 대회까지 열 정도. 그런 강원 남부에 수건인 고속도로가 건설됩니다. 정부는 앞서 제천 영월 구간에 이어 최근 영월 삼척 구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켰습니다. 건설 계획 자체는 지난 1996년 처음 발표된 도로. 이미 운영 중인 경기도 평택에서 충북 제천 구간에 이어
강원도 영월과 동해안 삼척까지 국토를 동서로 잇습니다. 인접 지역 인구가 적어 경제성은 부족했지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건설이 승인됐습니다. 28년에 기다린 일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정책성, 균형 발전성 이 두 가지 큰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심사위원들이 후한 점수를 주셨다. 미개통 구간은 약 100km, 구간 특성상 태백산맥을 앞으로 10년간 동서로 뚫어야 합니다. 공사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인데 충북 제천에서 동해안 삼척까지 길을 내려면 예산 7조 원이 넘게 필요해 강원 지역 SOC 사업 가운데 역대 최대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이번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네, 오늘이 절기 입춘인데 한파가 찾아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2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자 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춘이기도 한데요. 5년 만에 때 아닌 입춘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4도,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10도 선까지 뚝 떨어져 있으니까요. 출근길에는 꼭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한파 속에 눈도 내리는 곳이 있다고요? 네, 현재 일부 내륙에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눈은 곧 잦아들 텐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서해안에 또 폭설구름이 유입되겠습니다. 아직 눈이 녹지 못하고 쌓인 곳이 많은 만큼 출근길에는 미끄러운 도로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서해안에서는 최고 25cm 이상의 폭설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한파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북쪽 상공에서 강력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4.1도, 춘천 영하 2.5도, 대전이 영하 0.7도 보이고 있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이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더 낮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2도 등 중서부에서는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남부에서도 광주 1도, 대구 2도에 그치겠습니다. 이 출근길 강원과 충북 그리고 남부 일부 내륙에 약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는 1cm 미만의 산발적인 눈이 조금 더 내리다가 곧 잦아들겠는데요. 이 문제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호남 지역에 또 눈구름이 유입된다는 겁니다. 밤에는 충남 서해안에도 눈이 확대하겠고 모레까지 충남과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 전북의 최고 25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그 밖에 호남 지역에도 최고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고요. 오늘 오전부터 강한 눈이 시작될 제주도에는 산간의 최고 40cm 이상의 폭설이 내리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에는 내일 새벽부터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충남 서해안에는 목요일까지, 호남과 제주도에는 주말까지도 눈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폭설에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점검 잘 해주셔야겠고요. 내일은 서울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입춘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이 중국발 스모그로 오늘 오전까지 충청 이남 곳곳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출근길에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오후부터는 찬바람에 먼지가 모두 날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몸도 마음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